박 세무사님, 큰일 났어요. 구청에서 소명 요청서가 날아왔어요. 뭐? 소명 요청서가? 내가 완벽하게 컨설팅해줬는데. 네. 봉투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네. 시청자들한테 다 공개해야겠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박준호 세무사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가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 김민수 PD가 저가양도를 진행하고 한 달 후에 정말로 소명 요청서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사전에 완벽하게 컨설팅을 해준 거래였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가족 간 저가양도 요즘 많이들 진행하시는데요. 이렇게 저가양도를 하는 이유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싸게 어떠한 집이나 부동산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3억 원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모가 혹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저가양도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최근에 우리 김민수 PD도 저가양도를 진행했었는데 진짜로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 요청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사전에 컨설팅도 다 해준 건데 근데 날아와서 제가 진짜 놀랐죠. 김민수 PD가 정말 많이 놀랐더라고요. 지금은 다 결과적으로 잘 끝나서 다행이지만 당시에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큰일 났다고 말이에요. 김민수 PD가 거래한 건 어떤 물건이었냐면 입주권이었어요. 그니까 재개발하는 그 물건이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입주권이었습니다. 당연히 경기도 구청에서 소명 요청서가 날아온 거죠. 김민수 PD 말로는 구청에서 전화는 바로 안 왔고 일단 그 문서가 날아왔다고 해요. 김민수 PD가 경험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자기한테 우편 보낼 일이 없는데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진짜 심장이 철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날아왔구나 해서 뜯어보니까 진짜 그 소명 요청서가 있었대요. 본문에는 당신이 저가양도가 의심이 됐다. 이거 다 소명을 해라라고 되어 있었다고 해요. 저가양도를 한 사람한테 저가양도가 의심된다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딱 걸린 거죠. 김민수 PD는 지인하고 거래를 한 거였어요. 사전에 가격도 맞춘 거였고 절세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미리 말씀드려서 적정 가격까지 다 세팅을 하고 거래를 한 거였거든요. 그 시세가 얼마였냐면 재개발한 입주권이다 보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두 개가 있잖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약만 하면 되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분양권은 한 4억 정도가 되고요. 입주권은 사실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김민수 PD는 한 3억 초반에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한 4억짜리를 3억 초반에 판 거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우리가 말하는 저가양도 가능 범위를 보면 시세가 4억이라면 우리는 얼마까지 저가양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3억과 4억의 30%, 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까지는 저가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특수관계자이든 아니든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관계자로 가정을 한다면 4억짜리를 1억 2천만 원 더 낮게 거래해도 세법상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면 4억짜리를 3억 원 정도에 거래했다면 저가양도에 가능한 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던 거죠. 근데 구청에서 소명 요구서가 날아온 거예요. 구청에서 뭘 요구했냐면 공문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왔다고 해요. 거기서는 몇 월 며칠 우리 구에서 했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저가거래 의심 물건으로 통보되어서 신고된 거래 금액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몇 월 며칠까지 이거를 내세요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수 PD한테 내라고 했던 자료 제출 목록이 어떤 게 있었냐면 1단 거래 계약서를 내라고 했고요. 그 자금 조달 증빙을 해라. 김민수 PD 같은 경우는 파는 거니까 자금 조달 증빙을 할 게 없었는데 그러면 그 지인이 그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증빙해야 하는 거예요. 김민수 PD도 그분한테 좀 죄송스럽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증빙해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구해서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주었는지 그거를 설명 요청했어요.
매도인인 김민수 PD에게는 뭘 요청했냐면 자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계좌이체냐, 현금 지급이냐, 수표냐, 기타 방법으로 받았냐, 그리고 자금 지출한 거에 대한 어떤 증빙,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냐. 그니까 김민수 PD가 그 판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까지 물어본 거예요. 혹시 그 돈을 받았다가 그 지인한테 다시 돌려주지는 않았나? 그런 것도 체크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까지 해가지고 통장도 어쨌든 내야 되는데 거래일로부터 앞뒤로 2주간 통장 내역까지 싹 다 뽑아가지고 매수자, 매도자 그렇게 다 해가지고 제출했다고 해요. 이게 다운거래 같은 거 하면 이걸로 딱 걸리겠는데요.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썼냐 했는데 현금으로 다 출금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귀신같이 알아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민수 PD의 거래는 저가양도이긴 했지만 정상 거래였어요. 그냥 싸게 판 거죠. 김민수 PD가 말하길 진짜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급매로 판 건이었다고 해요.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작년 말에 이런 거래를 하고 올해 한 4월쯤에 이런 요구를 받았어요. 그 요구서에 대해서 서류만 해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매수인한테도 또 요청해야 되고 매도인도 같이 서류를 합해서 또 냈는데 내고 나서 구청에서 전화가 한 번 왔대요. 김민수 PD가 중간에 누락한 서류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제출을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김민수 PD가 통화를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3억하고 4억의 30%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이게 대상이 돼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사실 그 요건을 충족한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약간 정황상 또 의심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 나쁘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 당시 김민수 PD가 통장까지는 다 제출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보니까 선생님 거는 앞뒤로 다 깨끗한 것 같아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해요. 김민수 PD가 통장을 일부러 맞춰 놓은 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혹시라도 의심될 100원 한 장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할 의무가 있죠. 그 실거래가 신고를 했는데 그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진짜 맞는지 통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돈 말고 또 딴 걸 주진 않았을까? 예지는 그 돈을 받아서 또 돌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수 PD는 4억 원짜리를 약 3억 원에 정상 거래한 걸로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엔 그렇게 된 거죠. 김민수 PD 말로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상적으로 잘 끝난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끝나면 잘 끝났습니다라고 보내주는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김민수 PD가 통화했을 때 여쭤봤는데 원래는 보내주는 게 맞는데 이미 통장 거래까지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출을 했잖아요.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끝낸다고 하시더라고 해요. 그렇게 전화로 들으면 다행인데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사실 뭔가를 듣기 전까지는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 PD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저가양도가 저도 해보니까 세법적으로 확실히 좋은 거 알겠어요. 다 좋은데 이게 진짜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해야겠다. 혹시 진짜 그냥 했다가 저 범위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세가 4억이고 특수관계자 간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를 만약에 한다면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기준 4촌 이내의 친족, 3촌 이내의 인척, 그 안에 들어오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면 양도 가액은 설령 3억에 거래했다 하더라도 4억 원을 양도 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시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취득자도 설령 3억 원에 샀다 하더라도 4억 원의 취득 가액을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김민수 PD님처럼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서류들을 잘 갖추실 수 있다면 저가양도 그 자체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기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를 하면 이 3억 원을 양도 가액으로 신고해야 되는 걸 착각하신 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3억 원을 양도 가액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4억 원을 양도 가액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취득 가액이 거의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저가양도를 하니까 양도 차익이 3억 8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세율이 한 40%, 35% 이게 높이 올라가요. 근데 차라리 증여를 했다면, 부담부 증여를 적절하게 했다면 세금이 더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가양도가 유리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저가양도를 할 때 주의할 점과 저가양도를 함에 있어서 그 절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가양도 소명이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날아오는지 분석을 좀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명이 날아온다는 걸 알아야 미리 대비를 하겠죠. 어떻게 대비를 할지 같이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가양도 절차예요. 어떤 식으로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김민수 PD님 케이스처럼 그렇게 소명이 날아오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요. 공통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통장 내역을 요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일 전후 2주 정도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요구하는 기관마다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요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통장 내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건 제출을 하고 어떤 건 제출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장 내역을 제출을 안 한다면 의심 거래로 봐서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요구가 세무서의 세무조사까지 발전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내역은 반드시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측에 요구를 하는 자료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 많이 익숙하시죠? 자금 조달 계획서 많이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를 받았다거나 대출로 했다거나 이런 거를 잘 소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자금 지급 방법입니다. 계좌이체로 일반적으로 하는데 내가 수표로 지급을 했다면 수표 발행 내역,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면 현금을 어떻게 내가 형성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금 출금 내역 이런 것도 소명을 해야 되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받았는지, 계좌로 받았다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 되는데, 수표를 받았다면 수표 입금 내역, 그리고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 입출금 내역 이런 거를 소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매도인은 자금을 받아서 사용처까지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이 자금을 받아서 예금으로 갖고 있다면 괜찮지만 예금이 아니라 얘가 부동산을 샀다거나 아니면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우리가 저가양도는 특수관계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직거래 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 김민수 PD도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셨어요. 김민수 PD 말로는 사실 중개 수수료를 좀 아끼려고 그냥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중개 수수료 영수증이나 중개 계약서 등을 요구를 하니까 이 정도로 일반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저가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실제로 대금이 오고 간 유상 이전 거래가 맞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거고, 우리 대금 외에 다른 돈이 오고 갔거나 가족들이니까 계좌이체를 해주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준다거나 이러면은 실제 유상 거래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명이 온다는 걸 아시고 저가양도를 하시기 전에 미리 좀 내가 이걸 소명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저가양도를 실제 진행하신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먼저 저가양도를 하시기 전에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저가양도를 통해 세금을 정말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저가양도를 한다고 무조건 절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이 저가양도를 하면 세금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나 아니면 그냥 증여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세금이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야지. 저가양도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절세된다. 이건 아니니까 반드시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가양도잖아요. 그리고 대금을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 간 거래를 하더라도 특히 자녀분들한테 판다 했을 때 자녀분이 반드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 대금 지급 여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시가 산정입니다. 저가양도를 하기 위해서 저가니까 시가보다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가부터 과세 관청과 이견이 있으면 소명이 험난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라고 해요. 감정평가를 3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시가가 3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도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아까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님 통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공인중개사님 통해서 양도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데 저가니까 27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0억에서 27억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가구, 잔금까지 치르겠죠. 그 다음에 중개사님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실거래가는 27억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하시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 원 이상이면 제출할 의무가 있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는 우리 소명 요구에도 오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를 이전을 합니다. 등기 이전은 법무사님 통해서 등기를 이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양도세 신고는 우리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거나 둘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 가정을 한다면 저희는 30억 원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고요. 실제 대금은 27억을 지급을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30억 원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27억 원의 거래가 됐지만 양도세 신고할 때는 특수관계자니까 30억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취득세 낼 때는 27억 원으로 해야 될까요? 30억으로 해야 될까요? 양도소득세를 30억 원으로 신고한 것처럼 취득세에도 30억 원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양도세는 우리가 시가 5% 규정이에요. 그래서 시가 5%하고 3억 원과 작은 금액의 차이가 넘어가면 시가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이잖아요. 그러면 시가 5%는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30억 원으로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30억 원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도 지금 30억으로 계산을 한 거고 양도세도 30억으로 계산을 한 거면 이거 왜 저가양도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 혜택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고 했을 때 세금적으로는 사실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에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면 이 양도세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증여를 하거나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장점은요. 우리가 30억 원으로 양도를 하면 30억 원의 대금을 줘야 되지만 내 특수관계인 자녀한테 저가양도를 한다면 자녀가 27억 원만 줘도 되는 거잖아요. 양도세는 30억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3억 원을 덜 주는 효과, 3억 원을 증여받는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런데 저가양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가양도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명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소명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가양도 하실 때 꼭 체크하세요. 어떻게 소명이 나오는지 먼저 알아야 그 대비도 잘 할 수 있거든요. 매수자, 매도자,
모두 자금, 증빙 잘 준비하셔야 하고요. 저가양도 활용하면서 진짜 절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저가양도가 내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민수 PD처럼 완벽하게 준비해도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지만 정상 거래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